저는 평범하고 평범한 사내로 사람들 틈에 섞이면 그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1년 내내 단 한 번도 발표도 선생님께 읽기 지적도 받지 않은 기록을 가진 사내로 별명이 쥐도 새도 모르게입니다. 애들이 저 왔다 간 것도 몰라서 붙여진 별명이죠. 참 이상한 일이죠. 저는 분명히 지각해서 뒷문 드르륵 요란하게 열고 살금살금 까치발 들고 제 자리에 가 앉았는데 녀석들 다 문 여는 소리에 뒤돌아보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시선이 꽂히는 걸 느꼈는데도 제가 지각한 걸 모르더라고요. 하도 하찮아서 자동으로 기억에서 지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중에 남고 다닐 때까지는 무척 유용한 기능이었는데 대학 다닐 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말 그대로 작은 회사의 축소판 인맥이 재산이요 학점인 귀중한 시절을 저는 제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만 4년 걸렸습니다. 물론 1학년 다니고 군대 갔다 복학한 시절까지 합한 기간으로 한 3학년 2학기 정도 되니 그제야 제가 눈에 보이는지 제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아웃사이더 생활을 좀 했는데 다행히 어릴 적부터 제 투명인간 기능에 적응이 된 터라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와 같이 다니던 친구에게 제가 찍어두었던 여자애를 뺏긴 것은 아직도 분합니다. 난생 처음 가슴을 뛰게 한 여자애였는데 눈도 몇 번 마주치고 제 쪽을 바라보기에 저 애도 날 마음에 들어하나 두근거렸건만 저와 같이 다니는 친구 보는 거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안면을 텄는지 제 앞에서 반말하며 눈 마주치며 웃더니 밥 먹는다고 둘이 횡하니 자리를 비운 날 저는 조용히 소주 2병 사가지고 가 깡소주 벽나발을 불며 제 투명인간 기능을 한탄했고 그날부터 새로 태어났습니다. 별건 아니고 눈 마주치면 무조건 인사하기였죠. 제가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또 모난 구석은 없어서 다가가면 또 거부 반응은 없거든요. 그렇게 조금 나대니 이후부터 존재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너무 늦었죠 뭐. 4학년 때는 어차피 취업 준비한다고 동기들은 학교 안 나오는 녀석도 있을 정도고 그래 그렇다면 회사 가서 이름을 높이 날리고 얼굴을 팔리라 다짐했지만 서류에서 반 떨어지고 면접에서 또 반 떨어지고 막상 붙은 데라곤 어디 다닌다고 말하기도 못한 회사로 그나마 사무실에 사람이 조금 있는 화기애애한 규모가 조금 큰 여행사에 골라 입사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6년을 또 그림자처럼 아무도 내가 출근 퇴근을 하는지 몰랐지만 월급 꼬박꼬박 타가며 회식에도 제가 빠졌는지 참석했는지 아무도 신경은 안 쓰지만 구석자리에 앉아서 야금야금 소고기 구워 먹으며 다녔습니다. 사실 여직원 빼놓고 남자 직원은 저처럼 그림자 모두였는데 몇몇 친구는 우울증 생겼다며 퇴사하기 일쑤였지만 저에겐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딱딱 제가 할당받은 대리점 예약만 처리하면 다인데 가끔 월차로 비는 자리 일 좀 나누어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한 주 가고 또 한 주 가고 월급이 딱히 많지는 않았지만 쓸 일이 없어서 차곡차곡 모이니 절로 부자 되는 것 같고 재미는 없지만 태어난 김에 조신하게 내가 왔다 간 걸 아무도 모르게 살고 있었더랬죠. 가끔씩 가이드로 전직한 선배님이 들러서 던져주시는 망고 말랭이도 참 맛있었는데 참 우리나라에서 정식 수입해 먹는 것은 왜 이 맛이 안 나는지 모를 일입니다. 특별히 포장한 것도 아닌 평범한 간의 수공 투명 포장지인 거 보면 대기업 제품도 아닌 모양인데 어찌나 향이 살아있고 식감이 살아있는지 간식 안 좋아하는 제가 또 그 맛에는 푹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이드 선배 형님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친해질 요량으로 또 제 투명 기능을 해제하고 다가간 날 제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역시 저기 꼴등으로 따라오는 내 손님 아닌 사람도 챙겨야 하는 눈썰미를 가진 분은 다르시더라고요. 무색무취 무미의 인간 박형욱이를 처음 본 날 제가 하고 있던 넥타이까지 기억하시는 이 가이드 선배님에게 저는 그만 감동 비스무리한 감정을 느끼고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친해지자 이 선배가 한다는 말이 참 내 기가 막혀서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글쎄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날부로 복숭아 티 한 잔 나눠 마시며 의형제 맺고 남은 인생 충성을 바치며
형님 옮기시는 회사마다 따라 붙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처자가 우리 아내 김원희입니다. 참 제 아내 처음 보던 날 제가 선배에게 목숨 내줘도 안 아깝겠다 했던 것이 제가 좀 마른 편입니다. 제가 말라서인지 전 여자 마른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저 학교 다닐 적 제 마음을 빼앗아간 그 애도 볼이 통통하니 허리도 다리도 꼭 신생아처럼 빵빵하니 가로로 줄가 있는 비엔나 소세지처럼 오동통한 몸매여서 반한 거였거든요. 제 아내가 이럽니다. 아주 말랑말랑하고 찰떡 아이스처럼 뽀얀 게 어찌나 복스러운지 커피숍 문 딱 열고 저벅저벅 들어와 혹시 박형옥 씨 하며 말을 거는데 또 성격은 어찌나 시원시원하고 나긋나긋한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경쾌하니 노래를 부르는 듯이 하이 소프라노지만 그렇다고 시끄럽지 않은 기분 좋은 목소리, 제 안에 전화번호 뿌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정말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하얗고 오동통한 비엔나 소세지 3개 이어놓은 것 같은 손을 청 내밀고 반갑습니다. 김원희예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면서 싹 웃는데 저는 그냥 처음 보자마자 내 인생의 종지부를 이 여자로 해야겠다 다짐을 했죠. 제가 좀 체구도 있고 통통한데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다들 마른 여자 좋아하셔서. 아, 다행이네요. 원래 저도 작은 여행사 하다가 요즘 코로롱 때문에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제 잦아지면 다시 열어야죠. 저야 뭐라건 상관은 없는데 직원들이 걱정이죠 뭐. 고객들은 자리 잡힌 터라 다시 이용해 주시면 좋고 아니라도 어쩔 수 없고 뭐 새로 또 유치하면 되는 거니깐요. 요즘 형욱 씨 계신 곳도 타격 좀 받으실 텐데 그래도 규모가 있어서 버티긴 하나 봐요. 아, 그래도 지금 회사에서 버티시는 거면 능력자 인증이죠. 그러면요. 소개해주신 가이드님이 절 좋게 봐주셨는지 딱 잘 어울릴 친구 있다고 하시더니 서글서글하고 인상이 참 좋으셔요. 예? 누가 그래요? 평범한 게 좋은 거죠. 자기들은 뭐 얼마나 대단해서 남 인물평을 한대요. 다 그렇게 타고난 것을 하여간 참 말들 많어. 그렇죠? 생각도 어찌나 통통하고 너그러운지 그렇게 2년 동안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지요. 그냥 연애나 할 것을 늘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원희 때문에 저는 장모님도 우리 원희가 될 것이다 상상만 했었나 봅니다. 여자들은 어머니 많이 닮지 않습니까? 처가는 우리 원희 어릴 적에 장인 장모 이혼하시고 장모가 형님과 원희 키우시느라 고생 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돈 버셨대서 저도 모르게 아내 포동한 것이랑 해서 복부인을 생각했었나 장모님은 찰떡 아이스처럼 희고 동그란 원희 옆에 꽂힌 빼빼로처럼 어찌나 깡마르고 자그마하신지 원희나 그 2배만한 형님을 어떻게 낳고 키웠나 걱정될 정도로 마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좀 걱정했던 대로 신경질적이셨습니다. 미인상으로 젊었을 때 꽤나 예쁘셨겠다 싶은데 원희가 곱상하거든요. 그런데 표정이나 말투가 전혀 원희 상상이 되지 않게 새초롬 하신 것이 절 보고 웃으시지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덕도 뾰족하시고 무슨 눈화장을 그렇게 힘주어하셨는지 저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어머니는 혼자 되셨어도 뭐 험한 허드렛일하고 그런 것은 아니시고 몸이 약해서 집 사서 좀 살다가 팔고 이사가고 그렇게 하면서 시세 차익 벌어 재산 불리셨다고 하는데 또 능력은 있으신지 지금 반포의 큰 평수 아파트 한 채 전세로 돌리고 원희와 작은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원희가 또 어머니가 작은 아파트 어릴 적에 증여해 주신 거 불려서 또 한 채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햄스터 집 한 채도 없는데 엄청난 부자의 능력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머리가 오죽 좋겠냐고요. 제가 사실 집이 저기 바닷가 쪽 섬입니다. 대학 다닌다고 서울로 올라와서 여죽 빌붙고 있는데 서울 올라오니 돈이 아니구나 싶은 게 시골집 방만도 못한 데다 화장실 부엌 다 때려넣고 부르는 돈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섬놈이라 사기치는 줄 알았는데 제 주위에 집이 뭡니까? 전세라도 1억 되는 집 얻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한다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원희 쪽에서는 어머니와 형님 되시는 분이 나왔을 적에는 또 우리 부모님과 영 다른 세 보이는 장모님을 보면서 괜시리 기가 죽어가지고는 속으로 막 점수 주고 이건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빨간 색연필로 짝짝 긋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상견례 할 적에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미 결혼했다고 들은 형님은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장모 사이가 영 안 좋아서 안 본다고 하시는데 슬슬 걱정이 치미는데 의외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쪽 배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형제들이 다 알아. 거제도에서 시골 올리려고 나오시기 뭐하면 저희가 내려가도 됩니다. 형제들이 설마 우리 원이 시집 가는데 멀다고 안 오겠어요? 오늘도 오빠들이 와줄 거냐 어찌나 묻던지 한다고 하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따라붙을 겁니다. 사돈 어르신들이 깔아두신 것도 많으실 텐데 괜시리 먼 곳에서 해서 이중으로 드느니 사위네 맞추는 것도 나쁠 것 없고요. 집도 요즘은 반반으로 한다고 하니 그렇게 걱정하실 것 없죠 뭐. 서로 좋아하는 애 둘이 집이 크건 작건 상관하겠어요 어디? 그나저나 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식사부터 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사부인. 장모님은 톡 쏘는 목소리지만 원희처럼 독특한 말투에 강약 리듬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말씀에 기분이 확 풀리신 듯 참 좋은 분이라며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저는 그 우아한 말투에도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좀 뭐랄까 기에 눌린달까. 장모님처럼 예쁘고 마른 여자들은 영 신경질적인 데다 제 경험상 매사 점수가 엄청 짭니다. 형님 되시는 분도 태산처럼 앉아만 있을 뿐 장모에게 별로 애정이 있어 뵈지도 않아서 더욱 제 심증에 확신이 갔는데 오죽하면 며느리 자리까지 장모 보기 싫다고 안 나오냔 말이죠. 이후로 저는 길을 쓰고 장모와 같이 살 일 없게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원희 씨가 여차하면 그냥 전세 빠질 때까지 그냥 장모와 같이 살자고 해서입니다. 지금 집도 제법 커서 두 여자에게 크다는 건데 물론 크긴 했지만 처가살이 특히 장모님하고 같이 사는 건 더욱 싫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이젠 내 아들이나 다름없으니 이름 불러도 되니 하시길래 예 그러면요 했더니 형호가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 절 찾으시는데 이상하게 장모님한테는 제 투명 모드가 안 통하고 불편해서 슬쩍 빠지려고 하면 금세 알아채시고 어디 가게? 하고 부르셔서 옴짝달싹을 못하겠는 겁니다. 장소 이동할 때도 자꾸 형호가 하면서 절 찾아 가운데에 딱 서서 한쪽에 제 손, 한쪽에 원희 씨 손을 잡고는 가시는데 영 뼈다구 같은 장모님 손보다 오동통한 원희 손 잡고 싶었던 저는 자꾸 저희 사이에 끼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도 좀 볼품없이 손이 깡마른 편이라 깍지까지 끼시면 손이 아파 몰랑몰랑한 아내 손 잡은 어머니의 반대편으로 뛰어가고 싶은 중동까지 들 정도였던 저는 결국 반반이라도 제가 모은 돈으로는 택도 없고 원희 보고 더 내라고 할 수가 없어 대출 받겠다고 하는 제 팔짱을 끼고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가 살자고 애교 부리는 아내 말에 고개를 끄덕인 그날 밤에 하늘을 보고 좀 울었습니다. 사실은 처가살이보다도 무슨 놈의 사람 들어가 사는 집값이 사람 못 들어가게 비싼지 제 월급으로는 한 20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신혼집 전세자금 마련할 정도니 절대 빚은 은행에도 져서는 안 된다는 원희 씨 말에 고개 끄덕이면서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지는 제가 싫어서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원희보다도 장모가 마음속으로 날 보며 부자 사이였으면 하고 섭섭해하며 눈에 안 차겠지 않은 자괴감도 들었지만 예상과 달리 멋대가리 없는 투명인간 섬놈인 저에게 군소리 없이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덕에 결혼도 기분 좋게 풀리고 올 사람은 형제밖에 없다던 어머니는 또 의외로 하객들이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대충 회사에서 축의금이랍시고 모아서 준 봉투 하나로 땡이어서 부끄러웠던 것 빼곤 좋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자 아무 생각 말고 둘이 합쳐서 40만원 생활비에 식비까지 퉁치고 열심히 돈 모아 내실 다지고 자리 잡으라는 말씀에 눈물이 났는데 장모와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자도 원희가 처음인 저는 장모까지 둘이 되자 영 불편했는데 오히려 아내는 둔감하고 장모가 제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불편했죠. 기어이 일이 터졌는데 저번에 언젠가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휴지가 없어서 식겁을 했습니다. 제가 급동 때문에 마구 내달려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던 터라 바지 벗어놓고 들어온 통에 시원하게 일을 치르고 아무도 없겠지 휴지 찾으러 나가려다가 보니 장모님이 안방에 계셨던 것인지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땀이 줄줄 났습니다. 장모님께 휴지 좀 달라는 소리 절대 전 못합니다.
물도 못 내리고 어째야 하나 고민하다가 슬쩍 화장실 문을 열고 동태를 살피는데 드라마에 푹 빠지셔서 딱 2m만 가면 시야에서도 벗어나겠다 계산을 하고 저는 엉거주춤 와이셔츠를 아래로 내려가며 살금살금 휴지 찾으러 갔습니다. 2m를 비옷처럼 몸을 날려서 휙 하고 시야를 벗어난 후에 장모님께 기척 안 들키게 살금살금 벽 쪽으로 한껏 붙어서 개걸음으로 걷는데 그나마 양말 신고 있는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 쩍쩍 발 딛는 소리도 안 나겠다. 현관문 옆쪽에 우리 방으로 가서 일단 뭐라도 해야지 생각하는 찰나에 TV에 홀딱 빠져 계시던 장모님이 갑자기 무슨 촉이라도 받은 듯이 제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시는데 저는 그만 너무 놀래서 화장실로 와 고함을 지르며 도로 뛰어들어갔고 이윽고 휴지가 쑥 들어왔습니다. 민망해 죽겠는데 장모님이 저를 보고는 빙긋 웃으시는 바람에 얼굴이 확 붉어져서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 장모님 왜 그러세요 정말. 저도 사내란 말입니다.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아니 휴지 필요하면 나 부르지. 내가 갈아 놓아야지 했다가 잊어버린 모양이야. 미안해. 언제 들어왔어? 나 부르지 왜 그러고 있었어? 뭐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걱정 마. 안 봤어. 원이 있어도 내가 가져다 줄 판이야. 원이 백화점서 내내 서 있어서 다리 퉁퉁 붓잖아. 집에 편히 있던 내가 가져다 줘야지. 누가 가져다 주면 어때서 그래? 형우가. 불편해하지 마. 아들이고 그냥 엄마야. 아무것도 못 봤어. 형욱이 자네는 어찌 원석이보다 더 아들 같아? 우리 다니면 사람들이 다 내가 자네 엄마인 줄 알고 원이 보고 시어머니냐고 그러잖아. 제가 안 부르고 찾으러 가면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어떻게 아셔가지곤. 장모님 그냥 제가 뭘 하건 신경 좀 안 쓰시면 안 돼요? 제가 휴지 없으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가져다 닫겠죠. 그 꼴로 있는 걸 왜 또 보셔가지곤. 제가 어디 가나 뭐가 궁금하세요? 집에서 가는 곳이야 뻔하죠. 왜 제가 움직이기만 하면 어디 가나 그렇게 쳐다보시고 밥 먹을 때도 물 떠다 주시고 반찬 좀 집어먹으면 앞으로 밀고 왜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먹어요. 어린애 아니라고요 정말. 저 그냥 투명인간처럼 대해주시면 안 돼요? 막 나한테 눈을 안 떼. 막 나만 쳐다봐. 나 장모님이 나 보시고 있구나 느껴지면 걸음도 잘 못 걷겠어요. 어머 얘 기척이 나니 봤던 거지. 내가 너가 큰 거 보나 안 보나 봤겠어? 형욱이 너 들어온 줄도 몰랐어 나는. 그러니 기척이 놀라고 자네 꼴에 놀랐지. 그리고 말대로 가만히 내버려 둘래도 휴지 찾으러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없어. 부엌 다용도실 쪽에 있지. 그럼 나보고 그 꼴로 자네가 온 집안 헤집고 다니도록 모른 척하고 있으란 말이야? 자네야말로 내가 있는 거 보고도 왜 그러고 나와서 얼굴을 붉히나? 휴지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런 말을 못해? 그게 뭐라고?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던 거야 대체? 원이만 일하나? 형욱이 너도 회사에서 일하고 오는 애 아니야. 내 새끼 신랑인데 형욱이 네가 남이야? 내 새끼 집에 있을 때 편히 쉬고 해주고픈 게 애미 마음이야.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나. 나도 막내로 자라서 내가 그렇게 떠받들리며 자랐어. 내가 우리 오빠 언니들한테 이렇게 하면 감격한다 얘. 해줘도 뭐래. 형욱이 네가 이뻐서 그러는 줄 아니? 착각 말어. 내 딸 남편이니까 몸 닳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내 딸 고생할까봐. 젊은 애들도 피곤해 찌들어 픽픽 쓰러지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고 뒹굴거리게 해주고 싶어서 나는 혼자 애 둘 키우느라 힘들었어도 내 새끼들 그렇게 키웠어. 태산 같은 원석이도 찬 데에서 자면 궁딩이 두들겨 따뜻한 곳으로 굴려가며 키웠다고. 대체 뭐가 어떻다고 이러니? 장모 혼자라고 우습게 보기라도 한 게야? 딱히 또 틀린 말씀이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하필이면 숭한 모습을 딱 들켜버리니 폭주한 건데 똥낀 놈이 성내는 거래도 할 말 없고 못났다고 해도 할 말 없고 물론 장모님이 휴지 가져다 주나 원희가 가져다 주나 마찬가지에 구구절절 제가 화낼 이유 없는 건 아는데 하지만 제가 불편하고 부끄러우니 미치겠는 겁니다. 그 모습을 들킨 이후론 잠잠해도 불안하고 원희가 저를 보고 웃기만 해도 장모님이 일렀나 하며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차라리 동네방네 알리고 다니는 게 아싸리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아무 소리가 없으니 언제 터질까 걱정이 되고 약점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은 장모님과 한바탕 하고 들어와 화장대에서 제 모습을 전신 거울로 보고 식겁했거든요. 장모님은 제가 도발해서 화가 나셔서 그런지 용하게 안 웃으셨지만 참 볼만했습니다. 일생 물에 술 탄 듯 평범의 극치로 무슨 짓을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장모 사위가 되어서 이러고 있는데 매사 감시당하는 느낌인 거죠. 그렇다고 저희 시간이 없냐 하면 그런 것도 딱히 아닌 게 주말이면 저희끼리 데이트하라고 장모님이 원이랑 저 밀어내기도 하시는데 어느 날은 쉬고 싶은데도 극장표 예약해 주셔서 등 떠밀려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띄엄기에서 별로 감흥도 없고 억지로 나와 보고는 그날 제가 좀 투덜투덜 됐다가 아내와도 좀 서먹해졌습니다. 저는 태생부터 요목조목 챙겨주는 장모님하고 안 맞는 게 방목하듯이 자라서 제 엄마도 챙겨주고 그러시진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밥 혼자 퍼먹은 애라 그런지 이렇게 챙기시고 하는 게 영 불편하고 죄 짓는 것 같고 게다가 어른이 계시니 편히 누울 수도 없고 옷차림도 불편하다 했더니 아내는 그게 엄마가 하는 애정 표현이니 익숙해지면 될 것이고 편한 것 좋아하면 편안한 반바지 입고 눕든지 말든지 하라는데 묘하지만 또 반바지는 아무리 면으로 된 훌렁거리는 것이라도 그 맛이 안 나고 말이 쉽지 어떻게 장모 앞에서 누워있냐고요. 하긴 원인은 결혼하고 보니 제 부모님한테도 편히 안기고 자연스럽게 저는 집에만 가면 뻣뻣해지는 것이 도저히 죽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말할수록 미치는 기분이라 또 하나 제 이름 동네 개처럼 그렇게 부르는 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더니 빤히 바라보더니 그냥 혼자 들어가 버려서 저도 팍 하고 돌아서서 가출해 버릴까 하다가 또 장모님 눈치가 보여 안절부절하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베개를 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처가살이 불편함의 극단적인 예죠. 이젠 장모도 저희 싸운 거 알게 된 거, 물론 장모가 아무런 내색을 안 하고 그렇게 하루 만에 또 저희는 히덕거렸지만 불편했습니다. 못된 놈이라고 욕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순풍산부인과 처가살이 하던 맞사위처럼 툭 까놓고 아 장모님 왜 이러세요 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소리도 쉽게 못하는 놈이죠. 내가 못나 처가에 얹혀 사는 놈이 입이 10개라도 말 못합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신혼의 남들처럼 와이프랑 정말 시원하게 소리치며 싸우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그게 안 되니 스트레스가 쌓여갔는데 어느 날 장모가 회사에 전화를 하더니 형우가 너 회사에 오늘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면세점에서 멀티밤 그거 한 10개? 아니 있으면 한 20개 정도 사다 달라고 부탁 좀 해줄래? 아 요즘 그게 유행이라는데 방금 드라마에 또 나오더라고. 입술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안 그래도 살